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첫 해에는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좋았고 작년에는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ETF에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투자를 해야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올해 예정된 주요 일정들과 이벤트들 증시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주요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방송이죠. 네. 시청자분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매년 이렇게 첫 방송 때는 주요 일정을 이렇게 대고 주요 예측 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는 작년 이맘때쯤은 분기별로 일정을 할 때 총괄적으로 보면 밝은 제목들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1년 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좀 대체로 어두운 전망들이 좀 제목들이 많이 단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캐스터분들이 이렇게 CSM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이렇게 일정을 빼고 정치 이렇게 큰 획기를 긋는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는 대체로 지정학적 위험을 좀 투자자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제목을 좀 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1월 달에 첫 일정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협상이 시작되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 2월 되는데요. 네. 이게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보이콧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중 간 마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양해 대회 그리고 FMC의 첫 금리 인상. 이 FMC 부분은 다시 한번 떼어서 올해 가장 증시의 입장에서는 최대 리스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건 한 세션 가지고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올해 변화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지정학적 시기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분기는 선거의 시기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우리 선거가 시작됩니다는 사실 2분기에 선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헝가리 선거,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필리핀과 콜롬비아 선거도 굉장히 세계 정치사에서 보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이즘의 변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2분기의 내용들을 고난의 시기다,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유럽 통합 붕괴라든가 그다음에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선거 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3분기는 다른 일정보다도 사실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지구의 실현의 시기다,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해서 올 여름철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는 이 일정이 가장 클 거다. 올해는 여름철에는 북반구 지역의 이상기후에 따라서 지구가 얼만큼 홍역을 치를 것인가 하는 측면이 달리 일정이 계획된 것보다 더 큰 일정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 4분기에는 역시 미중 간의 운명이 역전되느냐. 박스 아메리카에서 바로 닥치기는 어렵습니다는 중국의 부상이 좀 이렇게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0월 달 공산당대 구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는 대체로 10월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앞서 캐서분께서 말씀드린 중간 선거. 네. 그래서 시진핑은 시황적 계열에 바로 올라서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선거에 지금 워싱턴의 정가의 폴리네코 이렇게 전망 보면 굉장히 좀 지지도가 떨어졌던 부분을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레임덕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중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목들을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지난해 산타 랠리가 좀 아쉽게 끝나서 그런지 유난히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앞서 일정에서도 지금 살펴봤지만 1월 달에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협상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타 랠리,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산타 랠리보다는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우리가 쉴 때 미국의 장이 좀 떨어졌죠. 이런 측면이고 3대 최고치, 3대 지수가 최고치 행렬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최고치 행진보다는 근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 비밀을 얘기하면서 1월 효과 하는데요. 산타랠리가 아쉽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1월 효과 이 부분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보다도 워낙 이렇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간의 우크라이나 협상 요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렇게 일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나토라든가 유럽의 그 지도자라든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관건은 그 푸틴이 어떤 입장을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사회주의과 맹주 역할을 확실하게 중국 쪽으로 뺏긴 것 같습니다. 시진핑에. 그런 측면에서 푸틴이 그 차례에 해당되는 중국의 그 시황제에 해당되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진핑의 일국 일제 체제 맞춰서 여기도 그 소련 러시아 공화국을 이렇게 흡수 통합하면서 일국 일제 체제를 가는 측면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가스트롬이라든가 하는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마개잉을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냉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했던 제3차 대전 이런 측면에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푸틴 대통령도 네. 그동안 포퓰리즘 성격에서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썼습니다. 재정을 많이 쓰고 그래서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푸틴이 전쟁을 선택할 이런 거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국제 시각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적 변수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많은 그 연초 연말 방송을 쭉 지켜보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 전략가들인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각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증시적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시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사정은 전쟁은 어렵다. 그럼 얼만큼 실리를 푸틴이 가져갈 것이냐. 푸틴이 실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워낙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럽에 이렇게 사실 폴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를 보면 이미 체질화적인 측면에서 유럽과의 그 경제 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측면에서 너무 이 부분이 외교 전략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월, 3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2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3월에 열리게 될 중국 양회가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기석 이렇게 홍콩 센터장께서도 이제 예. 말씀해드리고 이 방송에서도 지난해에는 미국 주식 산서학개미야 글로벌 테마 ETF 같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낳았다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올해는 중국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올해 3월 달에 양해대회죠. 이 양해대회는 이렇게 정치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봅니다. 올해는 1년 전에 워낙 큰 성장 전략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독거리는 이런 쪽으로 회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의 내용은 성장 전략을 수정해서 덩샤오핑이 갖고 있는 개혁, 개방, 수출 지향적에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세계 가치 사슬을 미국 쪽이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중국이 가치 사슬의 중심축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홍색 공급망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액션 플랜 정의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13차 5개년 계획 이게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면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 입장에서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2035년까지 장기 플랜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산불 정책에 대해서 쭉 이것을 구체화되는 플랫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1년이 되는 올해 3월 달 양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부분이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또 미중 간 마찰 부분 그리고 러시아가 새로운 국경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년 차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잘 이행되지 못했다는 그 평가가 지배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체제를 좀 공고하면서 속도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속도전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진핑이 올해 10월 달에 공산당 대회에서 시황제 계열로 되면 어차피 1년 초에 이런 그 경제 성과적인 측면에선 빠르게 이렇게 성과를 놔야 이렇게 시진핑이 인민으로부터 불만을 제기하면서 장기 집권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속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 양해 대회에 이렇게 보면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대체로 추계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18.3% 아주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방식입니다. 미국과 달리. 그러면 작년에 18.3%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해 볼 때에는 베이스 팩트 기저효과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1, 4분기 정도에는 3%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1, 4분기 성장률이 4월 달 발표합니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하면 유동성 측면이라든가 경기 부양책 이런 측면이 본격적으로 돼서 중국 증시가 작년에 미국보다 안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그 중국 주식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1분기는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2분기 들어서 첫 달에 해당하는 4월에는 프랑스와 헝가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좀 상당히 좀 연임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헝가리도 사실 지금 2012년서부터 지금의 이렇게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는 횟수로 한 10년 차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헝가리도 유럽의 그 탈퇴를 하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독일의 슐츠 연합정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의 맹주 역할이 메르켈에서 마크롱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마크롱이 만약에 패퇴한다면 그리고 헝가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유럽 통합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 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렇게 선거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필리핀이 사실 그 이렇게 5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측면에서는 마르코스 주니어 마르코스가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이런 때에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콜롬비아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되는데요. 5월 달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4월 달에 유럽 통합이 깨지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영국이 지금 나간 상태고요. 폴란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까지 이렇게 유럽 통합에 대해 살퇴 조짐을 본다면 사실 유로화 가치가 상당 부분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올해의 4월 달은 외환시장만큼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환율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일정들이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사실은 그 올해 대부분 그 증권사들이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고하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소수론입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만들다 보니까 대체로 상저하고다. KB의 그 박정림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 대책에 나오셔서 상저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3,600까지 가는 거다 하는 이런 시각이 사실 그 지금 증권사의 대부분의 올해 증시의 예측인데요. 환율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 상저하고라면
환율은 상고하저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창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저한테 연말연시에 문의했던 이런 시각은 그런 쪽으로 잡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4월 달이 주목하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이 깨진다 하면 유로 가치가 약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비중이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쉴 때에 1190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 선 넘어가는 수준, 이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200원 넘어가는 수준에 대체로 보면 4월 달 정도에 이 수준이 유로 가치 약세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특히 외화를 운영하시는 측면, 물론 지금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합니다는 특히 기업 입장에선 4월 달에 환율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열리게 될 콜롬비아 대선 결과도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례적으로 네. 중남미의 콜롬비아의 5월 달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아마 일정에선 대부분 다 증권사가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남미는 이미 핑크 타이드, 그 좌파 물결이 많이 되는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칠레까지 이게 좌파 물결에서 35세의 젊은 그렇죠. 이렇게 좌파 성향이 강한 쪽으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이게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6.25도 참전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국가인데요.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파를 지키고 있는 콜롬비아가 올해 5월 달에 치르는 대선에서 이렇게 보면 좌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 물결이 이렇게 정책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 때에 이렇게 중남미 버리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복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콜롬비아까지 좌파로 간다면 결국은 1970년대 제2의 종속이론 이런 측면에서 제2의 종속이론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를 많이 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콜롬비아 선거 결과에 이어서 올해 10월 달에는 또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주목해야죠. 네. 우리가 브라질 국채라든가 브라질 부동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이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고 그동안 지금의 그 대통령의 볼소나로가 워낙 코로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 대중적 인기 영합을 위해서 이 측면을 이렇게 처리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라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높다 보니까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런 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볼소나로는 지금 10월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될 것이냐. 지금 브라질의 현지의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거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면 이 브라질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코로나 대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너무 대중적으로 아마 그 전행거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코로나가 그 번성하는데 본인 자신은 시장 통에 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카메라 그 소셜 네트워크를 찍고 네. 그런 외신들이 됐습니다는 그런 것이 볼소나로 코로나 망국론 내지는 탄핵론이 불거졌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판 촛불 시위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촛불 시위다 이런 쪽으로 확산돼서 지금 측면에선 경제적 측면에서 빨리 획기적으로 이렇게 볼소나로가 추락했던 인기가 이렇게 반전될 만큼 경제적으로 이렇게 반전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원자재 가격은 브라질에 갖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석탄 수출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IPCC 26차 이렇게 유엔 당사국 협의회에서 탄소 제로 이런 측면에서 석탄을 가지고 사실 중국에 수출을 해서
재정적으로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원유도 지금 상태에서 올해 그 국제유가의 그 $100 정도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 보탬이 되지는 않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작황은 굉장히 작년에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대 품목이 브라질 경제에 보호소라에 추락했던 지지도를 극복할 만큼 경제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다 썼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는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벌써 3월달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브라질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야 되는 입장에서 통화 정책이 여러 개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각국에서 보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정책 파워플리스에 해당되는 보호선 나라가 너무 재정의 여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부도 바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보호선언화가 연임에 실패하고 아시겠습니다는 브라질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룰라 영화 측면에서 룰라 대통령이 사실 그 대통령직을 연임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룰라도 좌파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와 함께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브라질은 독립적인 핑크타이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좌파 물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는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핑크타이드를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브라질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지난해 브라질 국채와 관련해서는 2차례뿐이 방송을 안 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봤는데 네.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이게 됐는데 올해는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콜롬비아에 이렇게 그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좌파가 된다면 브라질 국채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이 사실 그 브라질 국채에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 와서 옛날에 룰라 유포리 현상만큼 브라질 경제를 아주 좋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브라질의 그 경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실 그 브라질 국채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 신뢰가 지금 디폴트,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인데요. 신뢰가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브라질 국채가 환율 상승과 함께 환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리 그 선제적으로 5월 이후 특히 2, 4분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월에 열리게 될 콜롬비아 대선 결과를 주목해 본 다음에 10월 브라질 선거까지 확인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4분기로 넘어가서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열리게 될 10월 공산당 대회도 좀 이례적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이례적으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정치사에서 보면 중국의 20차 공산당 대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11월 12일 날 19기 6중 전회가 끝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 번째 결의했던 내용들이 내년에 공산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1월 12일 날 끝났던 역사적 세 번째 결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모택동과 등서평과 함께 시황제 반열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평가는 제3차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짧은 11월 12일 끝나고 1개월이 한 4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덩샤오페이라든가 이런 모택동보다도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더 시진핑을 띄우기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진핑의 야망, 그래서 지금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소프트라든가 하드 파워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3차 사상적 통합을 통해서 시황제 반열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에서 국가의 기밀 사항도 지금 파악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상적으로 통합해서 시황제를 반영되느냐 하는 측면에 오히려 이것이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올해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지금 이미 시진핑이 2015년 집권하고 난 이후에 전부 이렇게
당석이라든가 아니면 평민인민당원도 전부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공산당만큼은 사실 그 시진핑에 대해서 열의도 충성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열의도가 돼서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런 정도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산당 내에서 시황작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은 쌍순환 전략 내수이죠.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 몽 전략을 작년에 7월 1일 날 대외적인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몽이라는 게 중국 위주의 박스 시니카 계획을 실현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이런 다른 그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할 거로 이게 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공산당을 통해서 시황제 계열이 올라간다면 중국은 세 가지 하나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불균등이 심화되는 것을 작년에 산불 정책을 통해서 다 이렇게 중간했습니다는 올해는 공식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부의 공동화 개념을 도입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21 체제. 지금은 이제 홍콩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을 편입하느냐. 그러면 미국과 마찰이 되겠죠. 1921 체제에서 중국의 내부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더 크게는 화인경제권, 중화경제권이 다스리는 상태에서 한국도 화인경제권, 중국경제권 어떤 포지션을 줄 것이냐.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신정부가 출범하면 사실 이것이 이명박, 이재명 정부든 아니면 윤석열 정부든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지느냐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로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몽. 그러면 이 세 가지 관념으로 보면 내부적인 인력, 중국의 내부적인 인력, 그 인민들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뿜어낸다 하는 측면에서 박스 시니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언급이 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새해 들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화두에 던져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앞서 그 정인설 특파원께서 네. 그럴 만해서 굉장히 현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는 올해 그 또 야심차게 이렇게 그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에서는 CS에서 지금 이제 전앵커께서 아까 새벽 방송 때 이렇게 현지 분위기도 전해드렸습니다는 결국 올해 미국도 4분기에는 중국 이상으로 사실 그 바이든의 운명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뭐든지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도가 추락됐죠. 1월 20일 날 우리가 주요 일정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일정의 1주년 일정을 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욕적인 철군. 이게 이제 치욕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고 워싱턴 정가의 폴리너크에서 쓴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치욕적이다. 우리가도 그때 철군했을 때 미국사에서 보면 미국의 자국민이 남겨진 상태에서 철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철군한 지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욕적인 철군이다. 결국 지도가 추락한 부분을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월 의장 연임시키는 것서 공화당의 그 타협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인프라 투자 회의죠, 임시예산안품 회의죠, 연방부 차한도 회의죠. 이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공화당과 타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조 맨친이라든가 이런 진보파의 역풍이 부는 겁니다. 역풍이 부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의외로 좋았거든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한 5.5% 되는데 올해에 사실 그 4% 정도 밑으로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간 선거에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한 이런 측면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중간 선거에서 패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이미 섀도우 캐비넷, 그다음에 섀도우 프레지던트라는 트럼프 퀴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4분기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앞서 올해의 분기별로 보면 작년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마 작년에 그 서학개미 분들의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약신흥국은 어렵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 미개 금리를 올리고 그것도 빨리 가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그 중간징대에 해당되는 아까 그 오기석 이렇게 센터장께서도 세트라이트 위성국 미국의 위성국을 관점이라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아마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해 주셨습니다는 아마 한국과 중국,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균형적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보면 올해는 중국 주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브라질 국채라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균형을 가져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이 굉장히 변동성이 올해도 만점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올해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주력 업종을 담게 받겠습니다는 역시 테마 ETF 같은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확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세계와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거와 함께 일정들 짚어보면서 유망 투자처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